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직전이나 80년대 일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큰 버블이 있었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거품이 붕괴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 버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가 버블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품이 심하다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역사적 거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건데요. 그리고 만약 그 거품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됐었다면 그 시기는 버블 시기가 아닌 초호황기로 기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블은 반드시 꺼져야만 버블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버블 시기를 보면 세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특정한 현상이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금융 역사를 보다 보면 최근에도 부각되고 있는 이 버블 현상 같은 경우가 늘상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게는 대공황의 전초가 됐다는 1920년대의 미국에서의 버블 경제가 있고요. 1980년대의 일본 주택시장 거품도 빼놓을 수 없는 버블 경제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후로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닷컴 버블 현상도 그렇고 2008년에 전 세계 경제를 금융위기에 빠지게 만든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 문제도 계속되는 버블 경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팬데믹 이후로 워낙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주택시장부터 주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좀 잠잠하기는 한데 아무튼 비트코인까지 거품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과거의 버블 경제를 통해서 버블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자산 가격에서 과도하게 거품이 끼게 됐을 때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과거 버블이 쌓이고 있던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을 보자 이거네요. 네, 우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낀 버블 사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마치 대부분의 대중들이 서로 짝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품이 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서로 하기를 꺼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버블 경제가 지배한 그런 사회에서는 특유의 조직적이고 동조하는 문화가 생겨서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압박하는 사회 분위기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잡치는 소리 하면 묻히죠. 분위기 잡친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의 일본 같은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는 버블 경기가 생겨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도 자산 가격이 안 꺾이고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 했죠.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1990년도에 한 일본 텔레비전 방송에서 경기 하락을 전망하는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제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당시 분위기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출연한 모든 전문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려서 방송을 진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신변 보호입니까? 아마도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급등하는 시장 분위기에 반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그런 의견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버블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앞에서 만들어진 이런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서 대중들의 투기 행위가 점점 민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버블 사회가 되면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방송 매체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채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중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광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기 심리를 자극받게 되고 굳이 평소에 투자를 하지 않던 일반 대중들까지도 몰리면서 투기 시장에 뛰어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 사회에서는 소득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소득계층의 구분 없이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연령에도 무관하게 모두가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투기 민주화된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투기의 주역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네. 그리고 버블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투기 행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알리는 일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또 자신의 투자 혹은 투기 능력에 대해서도 무모할 정도로 굉장히 과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자기가 어디 투자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시기에는 자기의 투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말만 들으면 전부 전문가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버블 경제가 아닌 일반적인 보통 사회라면 우리가 숨기거나 알리기를 꺼리던 그런 투기행위들도 버블 사회에서는 오히려 서로 공유한다든지 혹은 과시용으로 해서 공개적인 대화 주제로 삼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버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대출 규모도 급증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버블 사회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과거의 버블 경제를 보면 항상 버블 사회에서는 유명인과 관련된 그런 스캔들 사건이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주택가격이 한창 버블일 때 이상하리 많지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부동산 스캔들 사건이 연속해서 계속 터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주식이 유명 언론인과 유착 스캔들이 터져서 버블 신호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스캔들 사건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특정 자산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거론되는 그런 스캔들이 있으면 그 자산 가격의 버블 신호로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겠지만 돈이 되는 곳에 비리가 생기고 유착이 생기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당연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버블 사회에서 정부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낀 시장을 사실은 즐기면서 일정 부분 방치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버블을 막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버블 경제로 자산 가격의 거품이 커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버블 경제가 일어나는 동안에 자산 시장의 가격 거품으로 인해서 마치 실물 경제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버블 경제 때문에 자산 가격 거품이 커지게 되면 정부는 그만큼의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굳이 세금을 올리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질 필요도 없이 자산 가격 거품만으로 추가적인 재정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는 금리를 올린다든지 공격적으로 통화 공급을 줄이면서 버블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버블을 유지시키면서 버블이 터지는 그 시점만 늦추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버블 붕괴로 인해서 시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그 명분만 내세우면서 사실 정부 역시도 다른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의 거품 경제를 즐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엿됐다 싶을 때 과거 일본처럼 뒤늦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기도 전에 거품 붕괴가 오기도 했죠. 사실 정부 측에서 말은 거품 우려니 하면서 즉각적으로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컨트롤 가능하다 싶은 정도까지 놔두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항상 컨트롤은 안 되겠지만 말이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 했다고 폭락론자니 현실 부정론자니 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폭락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요. 현실 부정론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게 보통 경제적 선택을 잘하기 위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변화가 생겨서 혹은 변화가 필요해서 변화가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항상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건데요. 문제가 없을 때는 변화할 필요도 없고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 역시도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